저는 오늘 그동안 뭐 한 8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있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걱정할 일도 아닌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주저럽게 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요즘 세간의 대구 경북을 보고 뭐 호평들을 많이 합니다. 보수라고 하다가 이제 뭐 보수 꼴통이라고까지 소리도 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라고도 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살기 어려운 지역이 대구 경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정말 그렇질 않아요. 아마 평생교육에 대한 열기가 대구만큼 뜨거운 데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디 신문에 큰 광고를 냅니까? 그냥 대구시청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각 구청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또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보면은 자생적으로 한 100명씩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차례씩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듣고 하는 그런 자생적인 평생학습 조직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것도 오셨을 텐데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곳 한 곳에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간표 짜서 그게 요즘 좀 심한 말로 메뚜기족이라고 해요. 풀림 먹을 때인데 날아가서 이렇게 이런 조직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를 해보면요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대학에 하는 데는 돈이 좀 내야 되니까 또 관청에서 하는 것은 가보니까 별 재미가 없고 그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듣고 싶은 강좌나 모시고 싶은 강사들을 직접 교섭해서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 또 있습니다. 그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청도 대구시청도 이게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단체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하고 시정부가 하는 평생교육의 그런 차이들이 나고 또 시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나 하면은 시청은 시청대로 또 언론사라든지 이런 민간의 그러한 기법이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일종의 반반 형태로 아마 이 강좌도 경북일보하고 대구시가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그 시민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시키려고 공무원들도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벗은 지가 이제 곧 1년이 다 돼 갑니다. 6월 30일 되면은 만 1년이 돼 갑니다만은 그동안 선거를 2번 치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8년 동안 공무원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걸 해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도 있습니다. 정말 공직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를 우리 시민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들으면은 선거하는 사람은 뭐 무조건 뭐 도둑놈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 저 뭔가 저 떼서가지고 자기 지동성하면 선거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당선되고 그 직을 가지면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들. 또 공직 공무원 하면은 아예 막 한 차례 덮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현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하고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저도 한편으로는 그 8년간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의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참 굉장히 매섭게 인심을 잃을 정도로 무섭게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참 많은 노력들이 지난 8년간 대구 교육을 크게 변화시켰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리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 228 관련을 좀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운수연수원에 2번 간 거 외에는 처음 와왔습니다. 모든 강의를 제가 다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는 떠나야 될 사람의 떠난 뒤에 지켜야 될 일종의 금도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비난을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사람만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직은 이렇구나 하지만은 현직에 있는 사람만큼 책임감이나 그렇게 고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책을 잘하든 못하든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좋은 거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지 절대적으로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생각할 때 나에게 맞는 가장 절대적으로 좋은 정책을 펴주길 원하지만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덜 나쁜 거, 내한테 덜 해로운 거, 내한테 성내가 덜 가는 정책, 이것이 사실은 최적의 정책.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요즘 너무 좀 답답해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평생교육도 다른 지역보다가 참여율이나 이게 굉장히 대구 경북이 뛰어나. 몇 가지 이렇게 지표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요즘 방탄소년단이라고 뭐 BTS 해가지고 옛날에 비틀즈를 넘겨하는 그런 유명 젊은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영국, 미국 그냥 온 세계를 지금 달구고 있는데 그 멤버도 대구 애들. 근데 그런 그 초가 우리가 보수적이라면은 어떻게 그런 애들을 키웠을까? 여러분 대구에요. 연기학원이 인구 비례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 연기학원이 제일 많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 막 거꾸로 해가 춤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보이. 이거 세계 가서 1등 하는 아들이 한국이 1등인데 대구 애들이. 이 대구 YMCA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보이 학교를 YMCA가 만들려고 YMCA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비보이가 연극 배우처럼 이제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뮤지컬. 대구가 뮤지컬의 도시라는데 하루 이틀만 이게 된 게 아닙니다. 전국 학생들이 대구 교육청에 있는 초, 중, 고등 학생들이 가을 되면 예술 축제를 해요. 이 예술 축제를 하는데 전체 학생의 약 17%, 100명에 17명이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100명에 17명 하니까 많지 않다고 싶지만은 그냥 공연장에서 구경하는 애들이 아니고 직접 무대에 가서 노래 부르거나 연극하거나 춤추거나 그렇게 하는 애들. 학교에 지금 뮤지컬을 하고 오페라 하는 학교가 고등학교에 22개나 있어요. 여러분 대구가 이렇게 달라요. 다른 지역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평균 한 6% 정도. 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그렇게 얼마 전에 우리 그 명동역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춤추고 이렇게 발표회를 228에서 주관을 했더니만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옆자리에 있는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박수 치면서 춤 잘 춘다 그러더라고. 자가 손자 같으면 왜 생각합니까? 가니까. 아이고 내가 막 열통 나가 못 견딜 거라. 내 새끼는 그나마 답답하지만은 나무 자식 안에 보이게 귀엽고 그런 이만큼 대구 애들이 실제와 다르.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대구 사람들이 뭐 폐쇄적이고 집만 알고 뭐 고집 세고 남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장애 학생들을 취직 제일 잘 시켜주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국에 어디 비해도 우리가 전국 평균이 장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는 율이 40%밖에 안 돼요. 대구가 82%대요. 네? 여러분 이거 이런 도시가 없어요. 이런 도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 오실 때 아마 대구 이놈의 또 옷이 덥기는 덥고 이거 살만한데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이런 도시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제일 취직이 잘 되는 도시가 어때요? 또 하나는요. 전국에 여러분 작년 한 2, 3년 전에 서울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데 학교를 동네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못 지켜가 장애 학생 부모가 막 큰절을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여러분 장애 학교 옆에 집값이 올라요. 올라. 그래서 정부가요, 정말 장애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를 지으면 옆에 집값이 떨어지나 전국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대구가 유일하게 특수학교 옆에 집값이 올라가는 도시예요. 이곳 경상북도도 특수학교 지난 8년간 하나도 못 지었어요. 대구는 3개 짓고 지금 하나 또 진행 중이에요. 반대는 좀 해요. 요즘 뭐 일반 학교도 지으면은 교문이나 자기 집 앞에 나서 장사를 좀 되면 몰라도 반대 좀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못 지을 정도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달서구에도 하나 지었죠. 달성군에 지금 하나 짓고 있죠. 여기 도청 옆에서 좀 내려가면은 우리 성보학교 옆에 거기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 교육감들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특수학교를 짓느냐고 그래요. 반대 안 하느냐고. 그것을 보면은 대구가 절대 폐쇄적인 도시가 아니다. 여러분 장애 학생들에 대한 배려,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그런데 알려지기는 이만큼 시민사회의 이 바닥 민심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 요즘 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젊은 아들이 대학 다니고 서울에 보내놨더니만은 대구 경북이 고향이라는 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애들이.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의 대구 경북의 모습하고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징표를 보면은 대구가 다른 지역하고 뛰어난 들이 참 많아요. 그게 요즘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이 선거로 2번씩이나 교육감 뽑아줬는데 8년 하고 이제 제 힘으로 할 거는 다 했고 또 제 에너지도 다 고갈이 되고 더 이상은 교육감 자리에 있는 게 이건 시간만 낭비고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저도 그만 물러났습니다. 새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2.28 기념사업회를 맡으라는 지역사회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대구가 실제와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우리를 오도하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하고 우리 근세의 대한민국 정부가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되기까지의 대구 경북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대구 경북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걱정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분들 전부 재미있게 하는 강의인데 제 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들으면 잔소리 같고, 어? 지금 이 나이에 내 그 잔소리 들으러 이어왔나? 어? 속도 답답한데 좀 웃기고 좀 갔으면 좋겠다. 전 웃길 줄도 모르고 하니까 이왕 오신 김에 짜증 나더라도 막 정 못 참거든 주무셔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여러분 대구 경북이요. 여러분 저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 4년 전에 야단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느 신문에 이 국제시장 영화보다가 서문시장 영화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우리 대단한 자랑이고. 그래서 대구 경북이 신라시대 때는 뭐 우리 경주가 삼국시대의 통일신라의 수도였고, 고려 때는 개성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좀 변방이었지만은 다시 이조가 한양에 지금 서울에 천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대구 경북은 어떤 위상이었나? 여러분 팔도의 중요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언제나 그 시대적 환경이 국가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책무를 다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1901제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는 국제보상운동, 또 산업화가 될 때는 산업화의 주역도시, 그 산업화의 주역도시 중에 가장 핵심이 대구의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그 섬유산업이 여러분 바로 이 도청 앞에 뭐 있었습니까? 예? 제일 먼저 또 이 침산동에 전부 섬유공장이었어요. 예? 다들 우리 나이 또래의 누나들은 전부 거기서 일하면서 벌어가지고 동생들 유학시키고 공부시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지. 요즘 뭐 이 앞에 뭐 섬유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국제보상이나 이입팔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지역이었다. 자, 그러면은 대구 경북이 인구나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 정신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선비정신에서 나왔다. 그럼 선비정신은 뭘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살기 어려워지고 대구 경북이 실제와는 다르게 대단히 움츠러들어 있고 뭔가 불만이 쌓여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져야 될 우리 지역의 시대 정신은 뭘까? 이런 순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조 때 지도입니다. 2조 때 지도인데 이 대구 경북은 조선 팔도의 가장 중요한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잘 보이세요? 요 왼쪽 편에 있는 사진 큰 기와집인데 이거 뭐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 포정도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도청이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안동으로 갔잖아요. 이게 지금 대구 시청인데 이 자리가 경상북도 도청인데 여기 도청이 오기 전에 도청이 경상감영공원에 있었습니다. 그 경상감영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다 합친 이 경상도의 도청, 관찰사가 근무하던 곳이 경상감영 관찰사 지문. 지금 가면 여러분 저기에 중앙공원에 가면 감영공원에 가면은 선화당이라는 그 집이 바로 그때의 관찰사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관할의 경상감영의 고장이다. 또 전국 8도 중에서 경상도, 평양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한경도 뭐 이렇게 8도로 나누면은 그때도요 집수도 제일 많았고 인구도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1790년도에는 경상도에 약 36만 가구가 호수가 있어요. 인구는 약 160만 정도. 이렇게 인구나 집수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북에는 평안도. 평안도가 그때 130만. 전라도가 120만. 근데 전라도가 120만 가는 것은 면적도 그렇지만은 전라도는 다 평야지대다. 평야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경상도는 평야하고 산하고 산이 더 많은 지역이.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지방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종 30, 세종대왕 30년 때 이 전국에서 대구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사창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4월달, 5월달 돼도 배고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도 원래 52년생이고 원래 68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4월 여기 계신 어른들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 뒷산에 송기 꺾어가지고 송기밥 해먹고 그거 떡 해먹고 그거 배 채우고 4월 되면은 햇볼이 이렇게 싹 뜯어오면은 볼이 익기도 전에 그럼 꺾어가지고 식량 채우고 장리쌀 넣고 장리쌀을 한 가마를 빌리면은 가을에 두 가마를 줘야 돼요. 그때도 이런 제도가 2조 때도 있었어요. 국가가 또 대신해줬어요. 이 춘궁기를 어떻게 넘길까 하다가. 근데 국가가 이창 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탄관오리들에 의해서 이자를 비싸게 받고 그래서 여러분 춘향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서 대구 군수로 취임한 이 보업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관청에 사는 이 제도도 이거를 이 어려운 춘궁기를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사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협동조합 형태로 공물을 빌려주고 하는 관청도 아니고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합쳐서 어려울 때 식량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서로 하는 이 부조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게 대구였어요. 이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앞선 생각들과 앞선 관리들과 앞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2조 때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역사적으로 살 때 이 사창제도는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이게 여러분 협동조합, 개 뭐 이런 형태예요. 그때 벌써 세종 30년에 이런 제도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했다. 그때 여러분 서문시장은 지금도 큰 시장이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양, 강경. 그래서 서문시장이 그때부터 컸지만은 196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산업화되고 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할 때 수출량의 대부분을 섬유 수출에 의존하고 섬유 수출에 의존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고 중화학공업은 여러분 석유화학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이론 언제 나오신지 기억나세요? 요즘 나이론 아직 그것도 보지도 않잖아요. 제 기억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나이론으로 된 티셔츠를 집에서 어머니 하나 사왔어요. 그거 서로 입으려고 형제들이. 우리 팔남매인데. 얼마나 더워요 그게. 지금은 줘도 아무도 안 입을 거예요. 예? 그 100% 나이론 그놈을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가 좋다고 무명 그게 더 시원한데 그거 다 내버리고 그놈이 요즘 주만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대구의 섬유산업하고 서문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그런 기초가 대구 경북에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 중화학공업 석유를 가지고 울산 같은 석유에서 뽑아낸 것이 나이론 제품. 그걸 다시 어디에 투자를 했나 하면은 그 중화학공업 가지고 조선에 투자하고
IT 쪽에 투자해서 구미가 전자공업단지가 됐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IT 쪽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고비에 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점점 어렵고 구조적으로도 여러분 어렵게 됐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뭐 정치인 잘못 뽑아서 어렵게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면 잘 만나고 못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사회 구조도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 4월 달부터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어요.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감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연설할 때 40만 학생 여러분 그랬어요. 대구가 초중고 학생이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40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 된지 압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학생이? 반요? 반은 좀 되는 거, 30만. 제 8년 동안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10만 명 학생, 그냥 10만 명이구나, 이래 싶지만은, 한번 10만 명 학생이 없어진 데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키우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예? 평생 키우는 거 둘째치고 애 하나 있으면은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안 쓸까? 예? 고등학생하고 초중고생도 2천만 원 쓸 거라고.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여러분 10만 명 해보십시오. 그러면 학생만 10만 명 줄었어요? 학생 10만 명 줄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그만큼 줄었어요. 애들 학용품 하는 학용품 장사들 하는 분들도 또 그만큼 줄어. 학교 밥 먹는 인원도 줄어. 그럼 쌀도 덜 먹고 김치도 덜 먹고 아들 책가방도 안 사고 산부인과 없어지고 이런 영향들이 모든 경제생활에 다 미치는 거예요. 집에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뭐 사달라고 보채는 거하고 하나 있어가 보채는 거 얼마나 차이 나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잊어버려요. 애 없어가지고 우리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는 요인 중에 제일 큰 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85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 하나 데리고 가고 둘째를 거기서 출생을 했는데 제 나이 들어가지고 내하고 비슷한 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애들 뭐 너희 다섯이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너 야만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애 많이 놓으면 그때 야만인이라는 교육을 받았어. 네? 여러분 여기 산하제한 경험 없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남자분들 다 예비군 훈련 가서 수술 안 받은 분 어디 있어요? 네? 그 수술 받으면 일찍 보내주니까 이런 것을 겪어왔다. 둘만 나 잘 기르자가 그다음 둘도 많다 하나만 놓자 이래. 지금 그 영향이 바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요. 가족 계획이란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제 나이 또래의 교수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 이제 사람이 성질을 내더라. 너 나라면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가. 야만이나 그러지. 너 나이 한 60쯤 돼가지고 한번 비교해봐라.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일본은 어떻게든지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우리는 상상도 할 때 가족교육협회가 동네마다 다 있었잖아요. 제가 영남대학 총장을 2005년에 했어요. 2005년에 가니까 그때까지 우리 대학에서 그때 벌써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학생들을 못 뽑게 되는 전체 정원보다 학생이 줄어드는 시대가 온다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학비 보조를 둘째밖에 안 해줘. 네?
대학비 보조, 대학의 보조는 하나만 해주고 중고등학교 둘만 해주고 셋부터는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2005년에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셋째는 의료보험을 안 해줬습니다. 그게 의료보험하고 둘째, 셋째 구별 없이 된 데가 지금 20년이 안 되잖아요. 불과 15년이. 15년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릴 때 벌써 그때 일본 사람들은 프랑스나 홍콩의 예를 보면서 가만히 둬도 노랗게도 안 녹는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 교수 우리들도 많이 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계 가족 계획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유엔에서 일을 할 때 그 가족 계획의 프로그램을 유네스코가 근데 일본은 저 나라는 가족 계획 안 하면서 발전도상국가의 가족 계획 하도록 그 돈을 일본이 80%를 지원했습니다. 유네스코 돈에. 저거는 가족 계획하고 인구 계속 늘리면서. 그런 정책을 쓸 때 우리는 그때도 계속 하나만 넣어도 요즘 하나도 안 넣잖아요. 0.97인가 돼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벌써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식당에 장사 안 되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인구만 줄어들었나요? 이렇게 세상이 섬유로서 우리가 손으로 노동으로 몸으로 떼어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공장에 사람이 일합니까? 로봇들이 일합니다. 앞으로 운전수도 필요 없다. 곳곳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다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인구까지 줄어드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196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으로 또 성유산에서 중화학공업은 포항, 울산에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다가 다시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IT 산업이 발달. 여러분 이런 예를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 발전의 축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를 졸업했고 영남대학 교수를 했고 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북대학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런 포항, 울산에 가면은요, 영남대학 졸업생들이 조선회사나 자동차 회사 가면은 임원들 중에 한 70%가 영남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구미하고 수원 이쪽에 반도체, IT 쪽 가면은 거의 전멸이라. 이게 여러분 뭘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시대 환경 변화하면 이렇게 늦어지는데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을 통합해가지고 영남대학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만들었나 하면은 그때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이 없는 학과를 만들었어요. 컴퓨터공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카이스트라는 키스트만을 제외하고는 컴퓨터과가 아무데도 없을 때 대구 영남대학 통합되는 학과에다가 컴퓨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키스트에 있는 컴퓨터하고 똑같은 컴퓨터를 대구 영남대학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 지금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 여러분 휴대폰 하나가 그때 영남대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지금 더 좋아요. 그러나 그때는 한 5층 건물 되는 그런 큰 건물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펀치라고 컴퓨터에 요즘 숫자를 입력하면 되지만 그때는 카드에다 구멍을 01, 구멍을 뚫어가지고 입력을 할 텐데 그것을 키펀치라는 직업을 가지는 젊은 여성들이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300명 됐어요. 그래서 한강 이남의 회사의 월급 계산은 영남대학이 다 했습니다. 그러고 박용기계학과라 해서 배 만드는 학과를 만들었어요. 또 한쪽에는 한국 사람들한테 축산업을 해서 우유를 먹여야 돼요. 축산과를 만들어요. 또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이 길가에 이 경관을 아름답게 했다. 조경학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 굉장히 영대가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1980년대 들어와서 경북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500명 만들었어요. 영대는
50명으로 그대로 있을 때. 그 판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려운 산업이 중화학공업하고 조선 자동차. 자동차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 되고 나면 이 2차 밴드가 중심으로 이루는 대구 경북의 자동차 부품업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나 구미 가면은 영대 졸업생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없어요. 이렇게 달라져. 이게 이제 지도자의 몫이죠. 환경 변화를 어떻게 빨리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집의 경제 중심으로 이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잘 극복해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때 5일장, 장수도 대구 경북이 제일 많았습니다. 경상도가 276개, 전라도가 216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먹고 사는 경제활동만 대구 경북이 경상도가 이 중심 지역이었나. 이 머리를 채우고 있는 지적 능력은 어떠냐. 여러분 지적 능력은 대구 경북 인재의 보고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조선 선비 정신의 본거지가 이거를 표현할 때 보통 대구 경북을 이제 안동을 가지고 성리학의 본거지죠. 공자와 맹자의 고향을 추로지향이라고 하는데 안동을 추로지향이라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안동은 요즘 정치문화의 수도라고. 여러분 대구는 무슨 수도입니까? 예? 아,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 대구는 교육의 수도. 이거 안동도 정치문화의 수도를 특허를 받았지만은 대구도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를 특허받은 거예요. 이거 대구를 교육 수도로 특허 등록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무슨 교육 수도가 있고 교육 수도 너가 왜 대구가 되느냐. 그래서 대구의 교육 수준이 다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는 8가지 지표를 내놨어요. 성적도 좋지만 대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한다. 싸움도 제일 적게 한다. 정신병도 제일 적다. 정생동 검사에서 제일 낮다. 취업률도 제일 높다. 이런 각종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재미있는 게 태조 이성계가 이조를 건국하고 나서 그 사상적 뒷받침은 누가 했습니까? 삼봉 정도전이었어요. 그 정도전에게 경상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팔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 특성을 물으니까 정도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송죽대절의 고장이다. 이게 소나무같이 대나무같이 올곧고 사지사철 푸른 그런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을 했대. 경상도 사람은 송죽대절이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고수업 하는데 못 먹어도 고 하는 건 대구 사람 뿐이대. 다른 사람들은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못 먹는데 왜 고 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송죽대절이 못 먹어도 고하는 송죽대절은 아닐지라고. 예? 의리를 지키고 사지사철 변함없는 사람. 그것이 못 먹어도 고까지 가면 많은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경북은 그러면 시대적으로 조선 때 그랬다면은 조선 이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거치고 경제 발전을 거치고 독재 정부를 거치고 민주화 정부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구 경북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조선시대 또 대구 경북은 국가 통치 이념이 성리학의 이제 본거지였다. 성리학의 본거지였다. 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로 중요한 덕목을 뭐로 꼽냐면
공과 의리입니다. 공사를 구별하는 능력. 공과 사를 구별하고. 이 의리는 싸움할 때 뭐 앞장서고 표정하는 이런 의리가 아니고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가지는 그러한 성리학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런 의리와 인간의 도리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이런 길은 우리가 선비정신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선비정신에서 크게 우리가 멸사봉공의 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요즘 충성하면 무슨 개인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조부님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팔남매의 둘째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뭐 18, 19대 때 보통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4살 때부터 사랑채에서 할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자랐어요. 엄마 생을 잘 몰라요. 엄마하고 한 방에 산 기억도 별로 안 나고 돈도 할아버지한테 받아봤고 그래서 할아버지 심부름을 하는데 여른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셨으니까 주무실 때까지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 애국가는 요즘처럼 이런 애국가가 아니고 축 처지는 노래, 이 고양이 봉화 비슷한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 옛날 애국가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신문지에다 붓글씨를 쓰라고. 지금 요 셋째 줄에 우리 집안 형님이 계시는데 잘 아십니다. 거짓말도 못 하겠어요. 신문지에 넉 장을 써야 그날 놀러를 보내줬어요. 천하 1등인 중요. 천하의 1등 인물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요즘 이런 개념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기에 대한 명세도 충성하는 말을 빼버려도. 그러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제일 1등 인물이라. 그게 우리 바로 멸사봉호하는 그러한 선비정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의, 명분, 의의, 이 중시하는 살인파 성리학의 터전이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도 성리학이 없었느냐. 이조 때는 이게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성행을 했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서원 9개를 한때 묶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올 6월 말에 이제 7월 초에 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우리 국제보상운동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9개가 소수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병산서원,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 9개 중에 5개가 대구 경북에 있어요. 나머지는요. 경상남도의 남계서원 함양에 있는 거, 그러나 전남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 전북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 도남서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의 본거지였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한 멸사봉공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 말만 그러냐? 그 지표가 뭐가 있느냐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이 각 시도별로 배출한 표시입니다. 대구 경북이 3,340명. 3,340. 압도적으로 많죠. 두 번째가 저 평안도 북한에 2,099명.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안동 가면은 한 동네에 뭐 30명 나온 데도 있고 한 집안에서 12명 나온 데도 있고. 이게 여러분 말로 하니까 그렇지 독립유공 그 식민지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절손이 되거나 못 살게 되거나
어렵게 되고 아직도 유해를 중국에서 모셔오지도 못한 이런 집안들이 많이 포진된 지역이 우리 대구 경북이다. 일제시대 국내외에서 독립유공자를 지역별로 조사를 해보면 대구 경북 나눠보면 이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약 한 3,340명. 자, 그럼 독립유공자만 있었느냐? 여러분, 일제가요, 합방 후에 식민지 되고 독립운동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의병운동도 우리 지역이 단연 압도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1894년에 갑오정변이라고 있었죠. 일제가 경복궁을 침입해서 국권을 찬탈하는 그런 시도 있을 때 안동에서 뭐가 일어나면 갑오의병이라고 처음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쩌면 최초의 의병까지 합친다면 최초의 항일운동. 의병을 빼고 나면은 식민지 이후부터 일어나는 것은 최초의 항일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병을 포함하면은 안동의 갑오의병을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다. 여러분, 우리 저 동산병원 뒤에 거기 매일신문하고 사이 청라언덕에 가면 우리 이상화 선생, 이육사 선생 시비도 있고. 요즘 안동에 이육사 선생의 따님이 거기 와서 이 육사 기념관에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3살 때까지인가? 아버지를 보고 못 봤대. 그런데도 그 기억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그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그 부모님들, 조상들의 그런 기계는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국권이 침탈됐을 때, 식민지화 됐을 때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운동들. 이게 대구 경북이 중심이었다면은, 그러면 독립되고 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떻고 우리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섬유를 중심으로 전자를 이용한 대구 경북이 산업화의 중심 도시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나는, 또 거기에 뒤따른 정치적 리더십도 대구 경북이 본거지였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가지고 산업화 하면 대구 경북 뭐 이러는데 민주화 하면 그만 뭔가 한풀 죽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점 남들은 폐쇄적이라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실체와 다르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과 사가 많이 갈리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대통령 자리를 하야하는 그런 정치인, 뭐 평가할 게 많아요. 독립운동가, 또 그 당시에 그런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열강들이 서로 힘자랑하고 할 때 외교적으로 한국을 그렇게도 독립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은 대통령. 3.15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사람의 장막에 가르쳐서 독재를 일삼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은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하고 1956년 선거예요. 56년 선거. 56년 선거 때 민주당에서 신익기 후보가 나오고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근데 선거 얼마 놔두고 신익기 후보가 열차에서 바로 급사를 해버려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혁신당 계열의 후보가 조봉암 후보였는데, 조봉암 후보가 선거를 해보니까 30%, 이승만 대통령이 70%였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표수는 7대3이었어요.
근데 대구는 거꾸로였습니다. 혁신계열인 조봉암 후보가 30%를 받았어요. 70%. 조봉암 후보가 70%를 받고 72%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27%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 미묘한 도시야. 네? 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생 젊은 아들 중에 춤 제일 추는 도시가 대구. 연기학원이 제일 많고 장애인 취업 제일 잘 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응? 세상 다 반대하는데 장애 학생 학교 짓는데 반대 안 하는 도시. 이런 또 복합 미묘한 면도 있고. 그러면 한쪽으로는 죽어도 고하고. 이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래서 이제 이때 선거 때 뭐 관제 공무원들 이용하고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을 하고 학생들까지 이용을 하고 뭐 4.4.5의 개혁 뭐 별의별 방법들이 발전도상국가 독립후에 거치는 요즘 아프리카도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 같은 과정도 겪었어요. 그러다 1955년에 여러분 대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요즘은 여러분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도 학생들 수업 안 하고 동원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통령 온다면 전부 대구 역 앞에 나갔어요. 태극기들 흔들라고. 그때도 그랬던가 봐요. 그 1955년에 지금 대구 현재 매일신문의 주필이 최석재 선생이 언론 영웅이라고 세계 기자연맹이 발표하는 이분이 장관들 올 때 학생들 동원한다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는 사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잡혀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매일신문에 어떤 괴한들이 침입해가지고 매일신문사 윤정기에다가 모래를 뿌리는 그런 프락치 사건도 일어나. 이런 지역 언론에 대한 탄압, 언론 탄압이 있기 전에 언론의 자유를 제일 먼저 주장한 도시가 1955년 대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의 조선일보고 뭐 어느 신문에든 언론의 자유 말도 끄집어내지. 근데 지방에 있는 지방신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는 장면 후보가 나왔어요. 2월 28일이 일요일인데 학교 나와라. 그때 이제 토요일 놀지만 그때 토요일을 방공일 켜가 반나절이면 학교 나갈 때니까. 왜 2월 28일 날을 그때 여러분 대구 시내 학교가 공립학교가 8개였어요. 근데 사립학교는 교육청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옛날에도 사립이. 근데 공립학교 8군데를 학교 나와서 정상 수업하라고 정부가 지시라. 왜 그랬겠습니까? 수성천변에 장면 유세에 학생들이 나갈까 싶어.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 2월 28일 날 학생대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우리나라에 민주를 붙인 민주화 운동으로서 최초의 요즘 여러분 민주 뭐 독재 타도 뭐 별별 소리 하고 많고 데모도 뭐 쉽게 하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데모 못할 때예요. 그때는 뭐 재개발한다고 데모 이건 있을 수도 없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그것도 정권에 대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어요. 일어나. 이게 바로 송죽 대절의 도시 대구 경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경상북도 대구시였어요. 그때 학교가 요즘 있는 경북고등, 대구고등, 사범대학 부속고등, 경북여고, 대구여고, 요즘 저 시제에 있는 자연과학고등 옛날 대구농고, 요 옆에 있는 대구공고, 이런 학교 8개. 그때 여러분 대구 시내 학교가 8개밖에 뿐이었어, 공립학교가. 그런데다가 대부분
학교 지나가는 애들이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돼요. 예? 어느 학교 누구라면 누구 다 알고. 그래서 요즘처럼 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할 때도 아니니까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하고는 정말 달랐던 거예요. 자, 이런과 함께 1960년대 민주화의 최초의 산업화는 우리가 60년대 5.16 혁명이 일어나서 시작해서 70년, 80년대 대구가 빛을 보게 됩니다만 대구 경북이. 민주의 최초의 운동은 60년에 벌써 대구가 이렇게 일어났다. 60년, 70년대 대구 경북은 산업화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 이건 지금 정부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예? 예? 여러분 왜 수성교 건너와서 대구은행 있죠? 대구은행 그 자리가 옛날에 무슨 자리였습니까? 코롱, 그 앞에가 코롱이, 그 대구농구 자리였거든요. 그 앞에 코롱이다, 코롱. 들판에. 이 코롱 원사공장 중공시할 때. 나일론 원사와 나일론 직물 생산을 대구가 최초로 나일론 생산을 했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도 어디서 했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안 싸우던데 청도냐 어디냐 경산이냐 어디냐 해가지고 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청도에서 시작된 그 새마을 운동. 이게 이제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엄청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대 정부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면서 6.25를 겪고 지금 살게 된 그러한 산업화의 주역 도시가 대구 경북에 또 아까 말씀드린 60년대에 그런 2.28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상적 원료가 어디 있을 것인가? 송죽 대절. 이 올곧은 정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내 개인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들. 이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게 했고 대구 경북을 있게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이 국제보상운동을 또 살펴보면은 비폭력 독립운동. 아까 여러분 애국지사와 항일 의병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죽창을 들고 싸우고. 그러나 또 다른 항일 운동은 이 국제보상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맨 처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고 그럴 때 경제적으로 예속을 시키면은 이 나라를 쉽게 일본이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도록 한국에다가 필요하지도 않은 차관을 요즘 1,300만 원 별까지면 그때 1,300만 원은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이 1,300만 원을 차관을 공여합니다. 그 1,300만 원 일본에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선각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빚이 결국은 우리의 주권을 가져갈 거 아니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돈 빌려줬다 못 갚으면 땅 무서주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그 집에 가서 머슴 살잖아요. 예? 몸으로 때운 거예요. 자, 어떻게든지 이 돈을 우리가 차관을 다시 갚아야만이 우리가 일본에 안 먹힐 수 있다. 선각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선각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대구에서. 이때 김광재 선생과 서상돈 선생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그때 정말 선각자였던 것이 광문사나 출판사를 운영했어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실용사상과
선구자적인 글들을 많이 쓰게 하고 이것을 출판을 해야 우리 국민들을 일깨울 거 아니냐. 이 독립협회하고 만민공동에 가입해 있던 분들이. 그래서 김광재 선생은 광무사 사장이었고 서상돈 선생은 부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도청에서 저쪽 오른편 밑에 쪽 보면은 그 제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서상돈 선생의 달성 서시들, 이 서상돈 선생이 그때 얼마나 부자였는지 대구에 기부하고 했던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가지고는 저 성모당에 있는 땅들, 그 일대 전부 그 서상돈 선생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골목 투어에 서상돈 선생 그 유적을 다 가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때 이분은 왜 생각했노? 그때 인구가 2천만이었. 우리 인구가 2천만이니까 한 사람이 1원만 저축을 내놓으면은 우리 빚을 갚을 수 있다. 1원은 석 달간 담배만 남자가 끊으면은 1원을 저축할 수 있다. 요즘은 금연이라는데 그때는 글쎄 보면 단연, 예? 담배 끊는 운동. 이 계산을 맞춰 들어가잖아요. 2천만 명이 한 사람이 남자는 담배 끊고 이런 운동을 대한제국의 존망의 직결, 이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건데 우리 2천만 인민들이 석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 대금으로 굳고 빚을 갚아서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 이게 김광재 서상돈 선생의 국채보상운동의 발기 취지문입니다. 이런 글을 대한매일신문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옛날 신문이죠, 위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져나가지만 이게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중에 강대국들에게 전부 침략을 당하면서 식민지화 되어가던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벌리기 위한 20여 개의 단체가 생깁니다. 지식인들. 그래서 고종부터, 임금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지식인들은 단체나 학회, 학교, 언론기관 등이 중심이 참여가 되고, 유림들, 요즘 상공회의소인 상업회의소를 통해서 참여, 노동자, 인력군, 기생, 백정까지 참여. 근데 우리 여성들이 참여한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성들 적극 참여했는데 1907년 2월 달에 중국 남일동에서 7분의 여성들이 전국 최초로 쌀을 모으자. 물자를 절약하자. 폐지, 폐품을 활용하자. 이런 운동을 폈대. 폐물 폐지 부인을 정병교수가 주도. 이래서 모금운동에 앞장서게. 이게 여러분 비롯돼 가지고 올력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축하라 그럴 때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집에 항아리 놔두고 쌀 밥하기 전에 전부 절미운동하고. 요새 아들한테 얘기하면 이해 되겠습니까? 그거? 예? 애들이 보리밥을 6.25 때 되면 주먹밥하고 보리밥을 해줘 보면 이거 왜 먹느냐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꼭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새 그렇게 잘하는 아들한테 옛날 어려운 거 뭐 가르쳐주가 뭐 하느냐 그러는데 그 아들 인생은 다르지 않느냐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육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체험 오는 애들은 주먹밥하고 이 일본 말입니다만 노란 벤또 있잖아요. 양은 벤또 도시락. 거기다가 위에 보리밥, 분식 그걸 점심으로 줍니다. 애들 안 먹어요. 제가 여러분 군위 화본에 가보면은 폐교된 학교를 또 옛날처럼 뭐 이발관, 만화방 이래 다 꾸며놔놓고 교실을 하나 꾸며놨는데 연탄 보일러에다가 연탄 보일러가 난로 위에다가 노란 도시락, 양은 도시락, 벤또 그걸 한 20개씩 얹어가 그걸 애들한테 팔아요. 네? 여러분 그게 안에 왜 반찬통도 안에 들어있죠. 조그맣게. 나중에 반찬통 따로 만들지만 그러다 달걀을 후라이 하나 굽어가지고 얹어가 그래 주더라. 그런 시대였대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락지 비녀들을, 이게 그때의 국제보상운동에 이게 시범이 돼서 우리가 5.16 혁명이 일어나고 분여회 만들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할 때 절미운동하고 홍부식 했던 게 이게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의원급 모금장부에 보면은 읍내에 거주하던 정씨 부인이 은가락지 한 쌍을 냈다. 이게 이제 이런 운동이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게 돼. 우리나라에서만 알려진 게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중국, 멕시코, 베트남 같은데 이게 전부 식민지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도 이런 국제 빚을 갚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의 2차 만국평화회에도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2차 만국평화회는 고종이 이거 일제히 부당한 국권 침탈, 이거를 어떻게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까 세계의 힘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고민을 하다가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고종이 밀령을 내려가지고 몰래 네덜란드 헤그에 가서 2차 만국평화에 가서 호소를 해라. 그래 몰래 보내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헤그에 보냈는데 그때 다른 나라는 열강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벌써 일본 편이 돼버렸어요. 일본의 강압에는 그 폭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본, 영국 등이 방해돼가지고 결국은 참석도 못하고 돌아오는, 이게 제2차 만국평화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하에서도 우리가 살 길을 엄청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그러면은 일제 식민지 때만 그랬느냐? 여기 참여한 분 계시죠? 네? IMF 일어났을 때 금모으기 운동. 이것도 여러분 대구가 제일 최초였어요. 대구에서 그때 외환 보유가 모자라고 우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금이 없다. 금이 있으면은 외환을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금을 모으면 될 거 아니야. 집에 장롱소에 있는 금 모으자 했는 것이 그게 금 모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가지고 있으면 금값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도 안 아끼고 돌반지부터 다 내놨잖아. 국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여러분 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했을까? 예? 그래서 이 국제보상 그때 관련되는 자료가 2,400건까지 종류가 된 이 자료들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유네스코에다가 세계에서 피침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빚을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운동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비폭력. 이래서 높게 평가받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28인데 228은 그럼 어떻게 됐겠나? 그래서 학교 나오라니까 왜 일요일날 학교 나옵니까? 야, 앞산에 토끼 많다는데 토끼 잡으러 가자. 대고등학교한테는 토끼 잡으러 가자. 학교에서. 근데 경북고등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알았는 거야. 어떤 학교에서는 학예회 발표회를 하자. 어떤 학교에서는 뭐 토끼 잡으러 가자. 각가지 이유를 내어서 일요일날 학교 나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 학생들이 왜 우리가 일요일날 학교 나? 이거 뻔하다. 장면 후보가 수성천변의 유세장에 못 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요즘처럼 입시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녁에 뭐 경고학생은 경고만 모이고 부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우리의 지금 농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여러분 5.16 혁명 때는 재건 국민운동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60년대 사회치가 보급되면서 대구에 그런 고등학생들이 새날 동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새날, 새로운 날 동지회. 그런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모여가 토론을 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젊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많은 토론들을 했대요. 그때 생존했던 이 228에 참여했던 데모했던 사람들이 42년생, 43년생입니다. 그것이 많이 계셔야죠. 42년생, 43년생. 경북고등은 42회, 43회.
그래서 이제 경고서는 일주일 전부터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파를, 야, 우리는 2월 28일 날 일요일인데 학교 나오라 하더라. 이거 학교 나가도 되겠나? 다른 학교는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학교도 2월 27일 날 학생들한테 내일 학교 나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 저녁에 이제 이 학생들이 동인당호에 있는 어떤 학생 집에 모였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가 하면은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이 했던 이대호 학생의 집이에요. 이분이 부산대학 교수하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벌써 3학년이 졸업을 해버렸어요. 6월 말에. 그리고 1학년은 그때는 4월 학기가 돼가 4월 1일 날 돼야 입학을 하고 이런 식이었던. 그러니까 학교에는 1학년, 2학년밖에 뿐인 겁니다. 그래 모여서 26일 날 1차 모였을 때 우리가 그날 전체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학교 나와서 우리가 이런 규탄 성명도 내고 하자 해서 선언문도 쓰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막상 27일 날 밤에 모이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겁나지 않겠어요? 고등학생인데? 네? 집에 어른들 뭐라 한다고 집 나가는 거에도 겁나는데 정권을 향해서 데모를 한다? 이승만을 상대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반대하고 어떤 학생은 참 이게 밤을 넘도록 토론을 하다가 밤 넘어서 그래도 우린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웁니다. 굉장히 생각들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잡히더라도 8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그때 이제 8개 학교인데 학교 등교 지신 8개만 했지만 모인 학교는 3개 학교였어요. 사대부고, 경북고등, 대구고등 3개 학교가 모였어요. 우리가 3개 학교 모여가 이래 인원했다는 건 전부 비밀로 하자. 각자 학교에서 대화하는 걸로 하자. 그래 결의를 하고 경북고등은 경북고등대로, 대구고등은 대구고등대로, 부고도 전부 선언문을 따로 준비하자. 이렇게. 그래서 1시에 전부 반월당에 모이자. 지금 그 반월당 하는 말투기 일본 말입니다. 그 반월당이 대고등은 지금 있는 대고등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명동 로타리 거쳐오면 반월당이다. 경북고등은 지금 봉산동입니다. 옛날 대봉학생 도서관 있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 있었어요. 그 옆에 대구상고가 있고. 부속고등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거 전부 나오면은 반월당에서 모이도록. 그래 헤어져서 밤새 자기들이 선언문도 쓰고 밤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때 통행금지도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찾아다니면서 각 반 실장들한테 가서 이래 했으니까 모이면은 아침에 어떻게 해라. 그래 각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는데 예상대로 하면 11시쯤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대고등에서 쪽 대표가 들어보니까 경북고등은 안 나오기로 했다. 이런 소문을 또 들어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했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대고등의 학생회 부에서 손진옥이나 사람은 경북고등을 찾아가요. 너 왜 안 나오노? 대고등 이미 나왔다. 또 그때 이제 대고등이 나왔다면 경고 나오라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북고등 학생들이 나오고 대고등 학생들이 나왔는데, 또 한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그때 이제 교실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때는 여러분 카메라도 없을 때고 대한민국에서 데모를 처음 하니까 경찰도 저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건지 그냥 마라톤으로 뛰어나오는 건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선언문을 읽고 경북고등 학교 사진반에는 학생이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대고등은 밤에 이제 선언문을 썼는데 그것도 막 붓글씨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써오면 막 멋있겠다 이래가 이제 붓글씨 잘 쓰는 애한테 써오라 그랬대. 근데 가가 쓰는데 그 집 아버지가 대고등 선생님이었어. 그래 애가 밤새가 뭘 하니까 뭐 하는 거 싶어 보니까 막 기겁하지 않겠어요? 네? 저거 아들이 더군다나 그걸 쓰고 앉았으니까.
그래, 야는 또 저 아버지한테 자랑 삼아 아이가, 아, 우리 오늘 데모하는데 이거 한다니. 저 아버지가 그놈을 불태워버렸어. 그 선언문이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생각해보니까 선언문 없이는 오늘 데모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데모하기 전에 선생님이 알았으니까 이 탄로나겠다 싶어가지고 학생들 10명이 덩치 큰 애들이고만 그 선생님을 포기해가지고 그 선생님 학교 모아옥으로 만들어. 그 집 식구들은 아예 문 밖에 못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속 고등학교는 이제 강당에까지 모였는데 선생님들이 문을 그만 걸어 잠가. 어느 선생님이 아들 데모하라고 나가라 하겠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당 안에서 농성하다가 저녁 늦게서야 나오고. 그래서 경북고등학교가 반월당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경상가면공원에 있는 도지사 관사로 도청으로 갔어요. 도지사 관사는 요즘 한국은행 있던 그 옆에 도지사 관사가 있고. 그래서 도청에 가서 하니까 도지사가 나와서 고함 지르고 뭐. 그래서 경찰이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대구 참 특이한 게 학생들이 한 200명이 취소를 당하고 이제 조서를 받고 경찰도 늦게서야 이게 자유당 정권에 항의하는 데모라는 것을 알고 막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 근데 그날 저녁에 다 풀려나왔어. 이게 대구 경북의 특징이에요. 지역 원로들이 아이들 장례가 걸렸으니까 경찰에서 어떻게든지 아들 다 풀어내보내라. 그래서 다 풀어보내고 조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누가 데모를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 지금은 일부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걸. 요즘 국가유공자로 이제 228에 데모했던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는데 기록이 없어서 표창을 못 받아. 훈장을 못 받아. 그래 지금 27일 날 모이셨던 그거는 기록이 있으니까 11분만 국가유공자로 표창이 됐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화운동지원법 그래서 228이 왜 역사적 가치를 가지냐면 치기 어린 학생들이 일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한 데모가 아니라 자유당에 그러한 독재 정권이 있고 부정선거를 하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대구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니까 이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3월 5일 날 대전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3월 15일 날 마산으로 가. 마산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때 체력탄에 학생이 맞았는 게 일주일 뒤에 마산 앞바다에 떴어요.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그 학생이 김주열 군입니다. 김주열 군. 그래서 마산에 17명인가 20명 뭐 이렇게 죽었어요. 그것이 4월 19일 날 서울에서 대학 교수와 대학생이 데모를 해서 4.19가 되는 겁니다. 4.19가 돼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2월 28일 날 일어난 학생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4월 26일까지 있었던 운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래서 그 법률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월 28일 날 대구에 있던 학생의거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촉매가 되고 불꽃이 된 거예요. 횃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 선언문의 앞부분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이상의 사고력을 가져. 어떻게 이제 선언문을 잘 썼을까? 여러분 보세요.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회의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수다. 동방의 횃불 뭐 이런 거. 타고르의 시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 독서량이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학생들에 비하면 성숙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 쓰려면은 대구 애들이 글을 제일 잘 쓰고 책 쓰기를 잘하는데 또 책도 제일 많이 읽는 학생들인다면 지금 애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백이 있을까?
그래서 횃불을 밝혀라 해서 지금 228에서 내는 잡지 이름을 횃불로. 이게 수송천변에 유세하는 장면,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 편이 학생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이제 데모할 때 모습.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 운동이 60년에 55년에 매일신문에 최석철 선생의 사설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아라. 60년이 2월 28일. 근데 61년, 62년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이랬잖아요. 그때 61년, 62년에 대구 칠성동 요즘 축구장 된 종합운동장 학생들이 7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구 시내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7만 명이 모여서 민주당이 이래서 안 된다. 민주당의 실정을 규탄하는 데모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만을 규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어난 민주당 정권의 문제점도 지적했던 애들이 대구 애들. 그러면서 이제 62년에 들어서서 매일신문이 중심이 돼가지고 228 학생의견은 대단한 사건이다. 이거를 기리자해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기념탑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명로 노타리의 이 탑이 있어요. 이게 1962년에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성금을 내서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만들었는데 이게 90년 되면서 교통 혼잡하다에 가서 옮겨가지고 저쪽 오른편에 부류공원에 지금 옮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의 그런 의거를 2년 만에 시민들이 나서서 기념탑을 만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냥 잊혀져서 그 당시에 주역들만 모여서 사업회를 만들어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명동 노타리에 보면은 이 왼쪽에 여기에 학생의거 기념탑이 있었다는 표지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새롭게 228이 주목을 받게 된 게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 일어났으면 벌써 다른 지위를 받았을 거예요. 대구 경부에서 뭐 민주의거 이게 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는 민주당 정부나 민주화에 대한 적통을 주장하니까 대구에 228이 있었기 때문에 4.19가 가능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 때인데 대통령이 대구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228을 이렇게 소홀하게 되겠느냐. 이래서 뭐를 만들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그 옛날 중앙초등학교 자리 아세요? 중앙국민학교. 그 옛날 왜 시립도서관 옆이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228 기념 중앙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380억을 들여가지고 이 학교를 사가지고 228 기념 중앙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기념탑 다음에 만들었던 이 문희갑 시장이 계실 때요. 그래서 228 참관 노래비도 있고 그때 4.19 228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문인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독재정부의 한간을 공식적으로 신문에 발표하거나 이럴 때는 대단히 어려울 시기였는데 대구에서는 김윤식 시인이라는 분이 228 학생들 데모하는 걸 직접 목격을 하고는 싫었어요. 아직도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그리고 그분 원래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경산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산 생가에다가 생가타라고 이렇게 표지석도 세우고 있는. 그래서 대구 경북의 문인들도 대단하셨다.
그때 학생들이 경찰에 두드리를 맞게 할 때 집에서 보호해주고 집에 숨겨주고 다 그랬대요. 그때 한 1,700명이 뛰어나와서 200, 한 3, 40명이 들어간 모양인데 그게 뭐 몇 명이 누구누구가 조사를 받았는지 기록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암중학교 자리인데요. 신암중학교가 여러분 아양중학교 통합을 해서 신화중학교 돼서 작년에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우리가 2.28 기념 학생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2.28 기념 학생 도서관을. 거기에 민주시민 체험센터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운동들 뭐 그런 사태들 여러 것들이 새로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고 하니까 대구 2.28도 이거 국가기념일을 해다오. 이래서 작년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100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8일 대통령이 참석하고 올해는 총리가 왔었는데 내년이 60주년이죠. 1960년 2월 28일이 내년 2020년 2월 28일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시도민들이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산업화의 중심 도시고 최초의 항일 운동을 일으켰던 도시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도시고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도시인데 왜 우리는 지금 민주화에 대한 자긍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냐. 그래서 요즘은 학생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그 옛날 중앙통 여러분 중앙통 하는 말이 전형적인 일본 말입니다. 주오도리라 해서 일본의 어느 도시든지 중앙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은 도시가 불이 나면은 불이 한 도시에 다 옮겨 붙지 말라고 제일 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방화대처럼 파이어벨트처럼 해서 그걸 전부 중앙통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이름을 그대로 쓰다가 아직도 우리는 중앙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 한일극장 앞에서 이제 국제보상로 그거는 도시 이름을 도로 이름을 국제보상로. 그래서 이 중앙대로를 명동 로타리에서 지금 여기까지를 228대로로 바꾸자. 근데 이게 도로 명칭 바꾼데 한 5, 6년 걸린대요. 법적인 절차가. 그래서 명예도로로 아마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권영희 시장도 동의를 하셨는데 228대로 명명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장 사고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도민의 정신으로 삼자. 이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의 기본 바탕은 이제 선비 정신인데 여러분 선비하는 말이 이게 몽고에서 왔대요. 저도 그건 자료 수집하면서 이거 순수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몽고의 센백하는 이 선비란 말이 모양인데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선비의 정신은 수기치인 자신의 인격을 먼저 완성하고 세상을 위하는 공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 그리고 옳은 도리를 행하는 사람. 살신성인하고 결리사익. 이렇게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죠. 견이치명, 멸사고 이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선비정신은 내아를 수용해서 공익에 몸을 던지는 그런 정신이다. 자, 대구 경북의 이런 혼란스러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통일하면 핵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 시도민들이 갖춰야 될 그런 정신적 자세는 뭘까? 선비정신이나 국제보상운동, 228의 이런 정신들은 계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부정과 불의에는 한 거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고 공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이런 정신으로 계승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시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지식사회, 이제 와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두뇌에서만 있었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모인 300명이면 300명의 두뇌를 전부 횡적, 종적으로 연결해서 300사람의 지적 능력을 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한 사람처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 복잡한 말이 있지만은 이때까지 내 혼자서 내 능력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300명이면 3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의 두뇌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사람의 머리 두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형의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다.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식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사람, 살아있는 사람 지능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바둑은 벌써 접붙잖아요, 기계한테. 그때 아무도 진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바둑 잘 뜨는 조추유 같은 사람 수백 명의 바둑 뜨는 걸 머릿속에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대응하니까 한 사람의 머리 가지고 당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니만 똑똑하면 된다. 니 혼자 똑똑하고 학과만 좋은 데 가면 니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애는 뭐 집 빨더라도 요즘 애들이 여러분 시험 치다가 옆에, 전에 우리 또래는 옆에 칸는 거 하면 서로 봐줬어. 예? 나중에 빵 하나 더 먹고 그냥. 요새는 그게 없어요. 수능 시험을 보면은 장애 학생들은요, 지 몸에 있는 것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내놓아. 그래, 컴퓨터,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 부정행위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내놓으라 해도 안 내. 그 내놓으면 지 목숨을 쳐버려. 그래, 어떤 애는 2개를 가져가. 그걸 하나 내고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 애들이 생각해보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싶고 팬티 속에 감춰놓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장애 학생들을 옆에도 알아요. 그 장애 학생은 지하고 경쟁자도 아닌데, 그게 그냥 걔하는 걔하는데 또 그 시간에 저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전화 소리가 울려버리네, 시험 치는데. 이걸 누가 신고를 하면 옆에 애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야는 니하고 경쟁이 아니고 야는 장애 학생이다. 우리 그래 안 배웠습니다. 그런 일까지 일어나. 근데 전에는 지 혼자 똑똑하고 지 혼자 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 혼자 머리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됩니까? 예? 지 머리보다는 남의 머리를 활용하고 남의 머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머리 좋은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예? 아까 남 고발이나 하고 그래가 되겠어요? 인심 있는 애가 돼야 돼. 남하고 얘기 잘하고 남하고 서로 소통 잘하고 이해 높고 변화에 민감하고. 여러분, 변화라는 게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변화에 뒤진다,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소리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3월달에 옷 두껍게 입었잖아. 지금 전부 얇은 옷 입었어요. 더우면은 옷을 벗고 얇은 거 입고, 추우면은 두꺼운 옷 입는 게, 이게 여러분 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가죽옷 입고 뭐 두꺼운 옷 입고 오면 전부 안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변화를 죽는 줄 알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변의 환경 변화 다른 거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 또 저 형아를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얘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벌써 3월이 아니고 8월이 돼버렸는데,
한여름이 됐는데도 알고 봄인 줄 알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좀 뒤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게 좀 뒤지다. 낯선 것, 다른 것에 대한 수용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런 변화가 8월이 되면 여름이 되고 덥고 12월 1월이면 춥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차 산업의 변화는 언제 추워질지 12월 달에 더워질지 8월에 추워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네? 여러분 언제 5월 달, 6월 달에 이렇게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요. 여러분 영국은 저도 뭐 미국, 일본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가 작년 교육과 마치고 그동안 너무 놀아서 공부 좀 하려고 영국에 갔어요. 영국엔 여러분 에어컨이 없는 나라예요. 네? 사무실 같은 데는 에어컨이 있지만 가정집에는 에어컨 아무리 부자로 에어컨 두질 않아. 왜? 돈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20도. 그래서 작년에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33도 뭐 지낼만 하잖아. 지금 벌써 런던이 그렇게 더워져. 유럽에 이런 이상기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4차 산업의 변화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인데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그럼 그런 변화가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기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잘 모르는데 보재기 있죠. 보재기. 여러분 다른 나라에 보재기 있습니까? 예? 보재기에 뭐 싸가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무 나라도 없어. 예? 전부 가방이라. 가방에는요. 거기에 맞는 형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축구공 같은 건 열 수도 없어요. 축구공 가방을 따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보재기는 어때요? 공도 사도 되지, 뭐. 딸고 앉아도 되지. 예? 추우면 목에 감아도 되지. 이거는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이거를 만든 민족이 우리다. 예? 그래서 요즘 쉽게 말해서는 앞으로 생활은 보재기 같은 사람, 보재기 같은 아이들이 돼요. 여러분 왜 이런 평생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하냐면은 지금까지의 여러분 직업 주기라는 것은 대학교 입학할 때 인생이 정해졌어요. 어느 대학 어느 과 가면 인생이 정해져 버려. 혼초도 정해져 보고. 옛날에 여러분 고시 되면 사돈 8종까지 팔자고 그랬잖아요. 요즘 고시 되면 집팔자도 못 고칩니다. 사법고시 어려면 어렵게 해도요. 요새 6급 공무원이에요. 6급. 네? 벌써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를 고집할 거냐. 근데 직업이 이제는 앞으로 직업의 주기라는 것이 여러분 없어진 직업 하면 이제 직업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 오셔가지고 시간 있어가 오신 분도 있을 거라. 예? 옛날엔 장사 잘 되고 했는데 갑자기 업종이 없어져 버렸어.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시계 분가에 소지하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못 하지만은 일본말 써서 제가 시계 분해 소지하는 직업이 그게 우리나라의 정밀 가공을 일으킨 겁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금방하고 시계 곤치는 집 다 있었죠. 지금 시계 분해 소지하는 먼지 털 일이 있어요? 시계 곤칩니까? 안 곤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없어진 직업을 찾아보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업이 웬만한 직업은 직업의 생명 주기가 5년 이내일 것이다. 그럼 5년이면 전에는 대학 학과만 잘 선택하면 팔자를 곤쳤는데 65 정년까지 보장이 됐어요. 그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게 교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사가 아가 없어지는데 문제. 어? 1대1로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아가 없어. 그러면 요새 좋은 의사도 직업이 있습니까?
없는데 무슨 소아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직업의 생명 주기가 5년이나 떨어져요. 그러면은 대학교를 어느 학과를 간다는 것은 졸업하고 한 5년은 보장받지만, 그러다가 군에 갔다 오고 졸업할 때 고등학교에서 고3에서 대학 선택할 때는 어느 학과가 좋았는데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갑니까? 군대 한 2년 갔다 오고 대학 4년 6년 어학연수 1년 8년 세상이 두 번도 더 바뀌면 이 직업을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왜 꼭 대학을 4년 동안 애들 붙들어 놔야 되나? 제가 주장하는 게 3년 만에 졸업시키자. 또 우리가 인구가 적어지는데 세계에서 입직 연령, 직업을 처음 가지게 되는 연령이 제일 늦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군대 때문에 그래요. 또 대학이 제일 많이 가고. 다른 나라는 영국 같은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가는 아들이 36%, 우리는 84%. 그렇게 4년 더 걸리죠. 군대 2년, 요새 줄어들어도 2년이잖아요. 그것도 어학연수 8년이 늦어버리니까 평생 일할 수 있는 시간 중에 8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애들이 세상 바뀌는데 지 직업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대학에서나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직업이든지 야가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이런 평생교육 체계를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한 4년 일하다 직업 없어지면 새로 또 대학 들어서 공부해서 또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대학 학과만 만드는데 한 10몇 년이 걸리는데 이것도 단축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데 목숨 걸리거죠. 대구에서 제일 본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죽어도 우리 애는 이과대학 보내야 되겠다. 서울이대 합격자 중에 16%가 대구가 돼. 학생 수로 따지면요. 7% 되면 본저이라. 전국 고등학생 중에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에 가는 애들 비율로 한 7%, 100명 중 7명 가면 되는데 우리 16명씩이에요. 전체 전국의 이대, 치대, 한의대의 22%가 대구가 돼요. 지금 대구에서 부도가 제일 많이 나는 자영업 중에 이사입니다. 이거를 숫자를 해도 안 바뀌어져요. 왜? 이사 정년이 있나?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못 가져가는 의사가 많습니다. 네? 간호사 주고 의료장비 임대료 주고 나면 못 가져가. 이만큼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죽자 살자 의과대학이야. 네? 의과대학 열심히 보내놓으면 뭐 며느리 좋은 일 시키지. 알면서도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전문직 직업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은 것은 직업이 불안정하고 직업이 자주 바뀌면은 전문직은 안 바뀌잖아요. 그 장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은 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 중에 옛날에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신경외과, 흉부외과였어요. 가슴 절개 수술하고. 요즘 여러분 심장 다치면 수술합니까? 수술 안 하고 시술 하는 거예요. 시술. 허벅지에 여기다가 혈관 잘라가지고 그냥 2시간 하면 퇴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 사람들이 죽어도 고 우리가 남이가 한 번 아이라 하면 아니다. 우리 한 번 아이라 하는 게 계속 아이는 세상 이래 바뀌는 예? 또 그거다가 뭐 걱정은 있어도 없어도 속정은 있다. 세상 사람 안 알아주면 속정 있어가 뭐 왜 하겠다. 그때 벌써 버스 가고 나고 아무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 농경사회 때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템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지식 정보화를 넘어서 인공지능 사회 때
겉정, 속정 누가 알아주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부터 억울한 것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 변화에 더우면 옷 갈아입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토의 대우 경북이 된다면 우리도 다시 60년대, 70년대 가졌던 식민지 시대에서 가졌던 이조 시대 때 우리 지역이 한국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지역의 자랑스러운 시도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동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